안녕하십니까. 윤리학연구소 121번째 이야기 두 번째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론 4-2인데요. 예, 동서양 빛 네 번째 칸트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는 빛을 계몽이라고 하여 체득적 의미가 아닌 비유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빛을 계몽이라 하여 체득적 의미가 아닌 비유적 의미로 사용합니다. 데카르트에 있어서는 빛은 아우구스티누스에 있어서의 신적인 부분을 차용을 했던 거예요. 차용. 근데 이제 칸트는 뭐라고 해요? 빛이라는 것은 우리에 있어서의 좋은 형태로 나가는 그러한 거죠. 우리가 얘기하면 소금과 같은 거예요. 소금 같은 거. 그래서 계몽이라 하여 체득적 의미가 아닌 비유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칸트가 말한 빛의 의미로서 계몽은 인간이 스스로 이성을 사용할 용기를 갖는 것 그랬어요. 그래서 즉 자율적 조명으로 보고 있다. 이때 자율적 조명이라는 것은 뭐죠? 스스로 계몽을 요구를 하는 거죠. 스스로 계몽을 요구하는, 따라서 이 스스로의 빛, 자율적 조명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빛과 인식론,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인간 인식의 조건을 논의하면서 빛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몽의 상징으로서의 이성의 빛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이성의 빛이란 말은 우리는 데카르트에서 지금 앞서 봤습니다. 칸트는 계몽이란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는 용기, 즉 이성의 작용으로 인간의 무지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지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 이게 뭐죠?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너 자신을 알라 이거죠? 너 자신을 알라. 이 얘기는 결국은 뭐였죠? 너의 영원한 너의 영혼의 맑음을 유지하라 이 얘기죠? 이 얘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양심을 지켜라. 이 양심인, 이걸 다이몬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이몬. 소크라테스는. 응? 다이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우리는 지금 자기를 바로 봅시다. 천주교에서도 하고, 불교에서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를 바로 봅시다라는 글을 저도 썼지만 성철 스님도 써서 많이 보편화하는 작업을 했었죠. 자, 칸트에 있어서의 빛, 계몽으로서의 철학적 의미는 빛은 자율적 이성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고 도덕적, 지적 자율성을 실현하는 내적 조명이에요. 내적. 자기를 밝히는 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무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무지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이는 외부가 아니라 인간 내부에서 비추는 계몽적 도덕적 빛, 자신의 무지타파 양심을 말한다. 칸트에게 빛은 자율적 이성과 계몽의 상징이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진리를 깨닫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능동적 태도를 지녀야 하는 겁니다. 라고요. 이 능동적 태도라니까 적극적으로 네 스스로가 계몽이 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러므로 데카르트에게 빛은 자연과 진리를 인식하게 하는 명료한 이성, 이 명료한 이성으로의 지성의 빛이었지만 칸트에게의 빛은 뭐였어요? 인간이 스스로 깨닫고 계몽하는 내적 이성과 자율성의 상징으로 데카르트의 빛과 칸트의 빛을 나눠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칸트의 내적 이성 또는 자율적 이성을 살펴보면 칸트의 내적 이성 또는 자율적 이성은 데카르트의 자연의 빛이나 스콜라 철학에 있어서의 내적 조명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녀요. 그래서 이게 도덕 철학의 중심 원리로 작동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도덕 철학의 중심이니까 이게 뭐죠? 우리 스스로가 부도덕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부도덕함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칸트에 있어서의 자율적 이성과 내적 이성을 살펴보면 그래요. 자율적 이성은 스스로 법칙을 세우는 능력. 우리가 정언명령에 있어서 그 보편성을 지니도록 하는 거 있었죠? 보편적인 법칙. 이 준칙 중에 하나였잖아요, 정언명령. 그래서 스스로 법칙을 세우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칸트에게 이성은 외부 권위, 욕망, 경험에 의존하지는 않고 스스로 보편적 법칙을 제정하는 능력이 자율적 이성이다. 그래서 그는 자율성이란 이성이 스스로 보편적 법칙이 입법자임을 의미하고 인간은 단순히 자연적 과정의 일부가 아니라 뭐예요? 자신의 행위를 규율한 도덕 법칙을 스스로 만들어낸 존재로서의 자율적 이성을 지녔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스스로 자제를 할 수 있는 힘을 지닌 거예요. 이건 유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독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독. 남이 보든 안 보든 간에 자기 스스로가 지켜야 할 바를 지켜나가는 거. 그건 신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내적 이성은 감각적 충동을 넘어서는 순수 실천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교에서 얘기하면 이게 뭐죠? 예예요, 예. 예. 칸트는 인간을 두 세계에 속하는 존재로 봐요. 현상계, 자연의 법칙이 지배하는 영역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육체가, 움직이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욕망, 충동, 조건적, 목적. 그 다음에 물 자체의 영역, 그랬는데 이건 도덕적 자유의 영역인데 물 자체라는 것은 우리가 현상계 이면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이 이게 도덕적 자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는 순수 실천 이성으로서 이것은 일지 상태로 우리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내적 이성은 바로 이 도덕적 자유 의지가 드러나는 자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쾌락이 아니라 순수한 이성, 경험에 의지하는 즉 선험적 명령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자유롭다라는 얘기는 이 자유롭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불안한 삶을 살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네 맘대로 한다라는 게 아니라 불안한 삶을 살지 않는 것 이것이 곧 우리는 자유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칸트의 물 자체. 이 물 자체라는 건 지금 뭐죠? 도덕적 자유의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물 자체는 그 전체 철학을, 그 칸트의 철학을 떠받치는 핵심 개념이에요. 그래서 물 자체란 우리의 경험, 감각, 인식을 통해 나타나기 이전이니까 선언적이죠? 이전에 사물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식 구조, 감성, 오성에 의해 구성되기 전에 순수한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드러나지 않는 그 이면의 모습이 선험적인 건데 그 선험적인 거는 순수한 실제입니다. 이런 거지. 그래서 칸트에게 우리가 보고 듣고 개념하여 아는 세계는 현상일 뿐 반면 그 현상의 배후에 있을 것으로 사유되는 이러한 선험적인 것은 우리가 직접 알 수가 없는 것인데 그 직접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을 뭐라고 해요? 물 자체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칸트 이전, 근대 이전에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신, 절대자. 그리고 이것을 물 자체를 좀 더 유순하게 표현한 게 그 무엇이에요? 그 뭐. 칸트 이후로 해겔이 뭐라고 그랬어요? 해겔이 그 무엇이라는 언어를 썼잖아요. 물 자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고 그래서 이 물 자체는 사유될 뿐인데 왜 물 자체가 필요한가? 칸트는 경험의 세계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의해 주어지는 것. 이때 무엇인가 그렇죠? 무엇인가에 의해 주어지는 것임을 설명하기 위해 경험의 근거로서 실제를 가정한다.
그러니까 경험을 하는데 경험 이전에 뭐 어떠한 실체가 있어서 우리가 경험이라는 걸 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것이 바로 물 자체이다. 그래서 경험이 가능하려면 무언가가 감각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데, 즉 경험의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그 무언가를 우리는 물 자체라고 부르고, 그것이 무엇인지, 그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시공간 안에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절대 알 수 없다고 한다. 물 자체를. 그러니까 알 수 없다고 말한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체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근데 이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체득을 하세요.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이 체득자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론론이에요. 이론론. 우리의 몸과 정신은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비정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지. 그래서 경험은 그 자체만으로는 무질서한 자료일 뿐이고, 우리가 그 자료를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 인식 능력이 선험적으로 갖추고 있는 형식과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식과 구조, 이것을 우리는 물 자체라고 얘기한다. 그 물 자체가 필요한 이유가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인간은 왜 물 자체를 알 수 없는가? 칸트는 인간 인식을 다음 두 가지 구조로 구분을 해요. 감성과 오성 그랬어요. 감성은 시간과 공간의 형식으로 사물을 받아들이는데, 오성은 범주로 인해서 대상을 개념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대상은 이미 시간과 공간 범주 이 두 가지를 함께 더불어 형성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과 오성이라는 틀 안에 구성된 것이다. 그래서 물 자체는 이 틀의 바깥에 있으므로, 그 감성과 오성 바깥에 있으므로 인간에게는 결코 인식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렇게. 칸트에 있어서의 물 자체라는 것은 결국은 이건 절대자 신의 개념으로 이거 환원시킬 수 있지 않나요, 이게? 그래서 물 자체와 현상의 관계, 현상, 인간의 인식 구조, 시간, 공간, 범주, 감성과 오성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드러났을 때 나타난 세계, 이걸 현상이라고 하고, 물 자체는 이러한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 실제가 있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근원적 실제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칸트는 우리는 현상만 알 수 있고 물 자체는 알 수 없다라고 했다. 이렇게. 칸트한테 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분 대답 안 했을 것 같은데. 다섯 번째 철학적 의미. 칸트의 물 자체 개념은 여러 역할을 해요. 인간 인식의 한계를 규정하여 모든 것을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죠. 일단은 고전 형이상학을 비판하고 경험과 세계의 객관성을 보증하여 현상은 주관적 환영이 아니라 물 자체라는 근거에 의해 주어지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경험과 세계의 객관성을 보증을 누가 해요? 물 자체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 자체는 모든 것을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아니, 그게 아니다. 근데 고전 형이상학에서는 이성으로 파악한다고 했을 때 이 이성은 이치와 본성이 일치가 되는 그 형태의 것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진리, 이가 이치로서의 우리의 본성과 일치됐을 때 이것을 뭐죠? 체득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형이상학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단지 이성으로 이때 이성이라는 건 생각한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틀려요. 그러니까 근대에는 이성을 두 가지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는 자유의지, 윤리의 가능성 공간을 열어주게 된다. 그러므로 자유는 근거에 의해 주어지는 것으로 본다. 이는 자유의지, 윤리의 가능성 공간을 열어주게 되고, 자유는 현상계가 아니라 물 자체의 인간에 속한다고 설명합니다. 자유는 물 자체의 인간에 속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때의 자유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자유라는 거? 아까 위에서 얘기했죠?
이 자유라는 거는 내가 편안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불편함이 없는 거. 불편함이 없는 거. 그때 물자체적 인간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발음에 속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에 의하면 물자체란 인간의 인식 이전, 즉 선험적 얘기에 그대로 존재하는 실제이지만 인간은 결코 질적 알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대로 존재하는 실제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통영에서 자연, 무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칸트에게 경험이 가능하기 위해 주어져야 하는 것, 그게 뭐죠? 경험의 조건이죠. 경험의 조건은 경험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일어나요? 인간 인식 능력이 미를 갖추고 있는 구조 덕분에 가능한데 그 구조가 물자체라고 그랬어요. 즉 경험이 성립하기 위해선 반드시 선험적 조건이 주어져야 한다는 뜻인데 이 선험적 조건은 누구에 의해서? 물자체에 의해서 드러난다. 칸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랬어요. 말한 이유는 경험만으로는 통일된 인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험만으로는 통일된 인식이 불가능해요. 경험만으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질서하다고 그랬죠? 이것저것 조각들만 모여든 것 같은데 그거를 합치했을 때 하나의 우리가 개념화가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칸트에 따르면 감각은 늘 흩어진 자료만 주고 예를 들면 소리 하나, 색깔 하나, 형태 하나 이것들은 그저 뒤섞여 들어오는 개별적 자극일 뿐이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하나의 사물이라는 경험이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감각 자료를 묶어주는 형식, 선험적으로 필요하다. 이때 선험적으로 주는 게 물자체 이렇게 본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경험은 반드시 시간, 공간 속에서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시간과 공간, 이 공간과 범주가 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의 형태가, 구조가, 형태가 형성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칸트는 감각 자료가 질서 있게 나타나기 위해 시간과 공간이라는 형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자, 공간은 뭐죠? 외부 대상에 나타나는 형식이고 시간은 모든 현상이 진행되는 내적, 외적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 둘은 경험에서 배운 게 아니라 현상을 경험할 수 있는 조건 그 자체를 우리는 공간과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칸트는 이러한 공간과 시간이 없다면 그 어떤 경험도 나타날 수 없다고 봅니다. 맞죠? 그거는. 공간과 시간이 없으면 우리한테 있어서는 경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감각 자료를 인식으로 만들기 위한 사고의 법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식으로 만들기 위한 사고의 법칙, 그게 범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각 자료가 시간, 공간 속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것이 곧 인식되는 게 아니라 이 경험적인 세계가 질서 있는 세계로 보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정리하고 조직하는 지성의 범주가 필요하죠. 이 지성의 범주가 뭐냐면 인과성, 실체, 양질, 관계 등을 얘기를 한다. 따라서 2번과 3번이 합쳐졌을 때 우리한테 어떠한 개념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자, 예를 들면 이 감각자료를 인식으로 이게 범주로서는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생겼다. 인과성의 범주죠.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의 동일한 사물이다. 실체 범주예요. 세 번째는 이것은 둘이나 셋이다. 그러니까 양의 범주죠. 그러니까 인과성 범주, 실체 범주, 양의 범주. 이 범주들이 경험에서 배운 게 아니라 경험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성의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자, 네 번째, 경험이 나에게 통일되어 나타나기 위한 초월적 통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 경험이 성립하려면 뭐죠? 단순히 감각 자료가 모이기만 해서는 안 되죠. 1번, 이게 통일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자료들이 나의 경험으로 계속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초월적 통각, 통일적 자아인, 통일적 자아라고 불리는 초월적 통각이 있어야 된대요. 이 통일이 없다면 감각들은 서로 연결되지 않고 하나의 세계로 인식되지 않으면 나의 경험이라는 것도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험은 반드시 나에게 통일적으로 의식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했으니
시간과 공간, 그 다음에 범주 속에서 만들어지는 통일적인 형태의 의식이 됐을 때 우리는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가 말하는 경험이 가능하기 위해 주어져야 하는 것은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선험적 조건들이 이 세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감성의 형식, 시간과 공간이죠. 그래서 감각의 질서 있게 나타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고, 지성의 범주들, 인간성, 실체성, 양질, 이러한 것들은 감각 자료를 사물과 세계로 구성하는 사고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건 질서 있게 나타나는 틀과 이 사고의 법칙을 합치면은 초월적 통각, 자아를 통일시키는 게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경험을 하나의 동일한 주체가 인식하게 하는 통일 원리로 이 둘을 하나의 경험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끌어들인다 이렇게 보는 거지.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칸트가 말한 경험의 조건에 대한 이유는 경험은 그 자체로만으로는 무질서한 자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료를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 인식 능력이 선험적으로 갖추고 있는 형식과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물 자체라는 것을 이것을 버릴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칸트는. 칸트에 있어서의 자율적 이성이라는 게 뭔가 한번 봅시다. 칸트는 자율적 이성은 도덕 법칙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자율적 이성이라는 것은 도덕 법칙의 근원입니다. 자율적 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스스로가 자신을 바르게 지키는 힘이에요. 지키는 힘.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아까 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신독이라고 그랬어요. 신독. 자율적 이성이 해나가는 것은 신독입니다. 이 신독을 우리가 다시 표현하면 도덕 법칙으로 이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신독을 공동체에서 얘기를 하면 이게 예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신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칸트의 도덕 철학은 정언명령으로 대표돼요. 정언명령에는 보편화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의 인간 존엄의 법칙이 있었죠? 인간 존중의 법칙. 그래서 보편화 법칙과 인간 존중의 법칙이 두 개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정언명령의 가장 기본 형식은 내 행위의 준칙이 동시에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라는 이 명령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성 스스로가 자신에게 부과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네 스스로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라는 게 자율적 이성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도덕은 외부 규칙이 복종이 아니라 내적 이성이 자신에게 부과하는 자기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통제를 하지 못하면은 자율적 이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자율적 이성은 인간 존엄성의 근거가 돼요. 따라서 칸트가 말하는 인간 존엄은 신학적 기원이나 자연적 우수성이 아니라 이성적 자율성에서 나옵니다. 뭐가요? 인간의 존엄은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를 법칙으로 삼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목적이고 가격이 아니라 존엄성을 지닌다. 가격이나 수단. 그래서 즉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 수단이 아닌 목적이며 이성적 자율성은 인간 존재의 절대적 가치의 근거가 된다. 자, 다섯 번째는 칸트의 내적 이성. 여기 자율적 이성을 얘기했죠? 자율적 이성과 내적 이성. 내적 이성이라는 것은 내적 빛이나 직관의 조명이 아니에요. 내적 빛으로 보고 직관의 조명으로 본 건 누구였어요? 데카르트였어요. 근데 칸트의 이성은 데카르트적 내적 빛과 다르다. 데카르트의 이성은 지성의 명령적 진리를 밝히는 직관 능력이라면 칸트의 이성이 진리를 직관하는 기능이 아니라 도덕 법칙을 스스로 결정하는 실천적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칸트의 이성은 도덕 법칙을 스스로 설정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칸트의 자율적 이성은 인식론적 빛이 아니라 윤리적 법칙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칸트가 맨 처음에 냈던 책이 뭐냐면 순수 이성 비판이에요. 그쵸? 순수 이성 비판이고, 그 다음에 실천 이성 비판이죠? 실천 이성 비판이고, 그 다음에 판단력 비판이에요. 순수 이성을 이끌어내는 건 뭐로 인했어요? 판단으로 인해서 이제 끌어냈죠? 근데 이거는 이게 하나의 도덕이라는 규율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이거는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천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좀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이 제대로 돼 있는가? 라고 해서 이 세 번째를 한번 더 살펴본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물 자체 그 무엇 이러한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신에 대한 하나의 처음에는 제가 보기에는 돌아가시 전까지는 신은 없다라는 표현은 안 하고 있다라는 표현도 제가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분은. 근데 나중에는 뭔가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신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칸트의 내적 자율적 이성이란 그랬어요. 경험이나 욕망이 아니라 순수 실천 이성에 의해 스스로 보편적 도덕적 법칙을 설정하고 그 법칙에 따라 자신을 규율하는 능력이 뭐예요? 내적 자율적 이성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능력이 인간의 자유, 존엄, 도덕성의 궁극적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칸트의 이 철학으로 인해서 인간이 보편적인 존엄성을 가질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자유, 존엄, 도덕성의 궁극적 기초가 됐다. 이후 르네상스에 있어서의 이러한 사상들이 이 바로크 미술에서도 근대 사상에서와 마찬가지로 빛은 신적 계시에서 인간의 주체성 감정의 표현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서양 철학에서 빛의 존재, 진리, 선, 지혜를 상징하는 흐름을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데카르트, 칸트 순으로 연결되어 살펴볼 수 있었죠. 그래서 데카르트를 기준으로 해서 데카르트 이전의 이성은 동서양의 같은 하나의 빛에 대한 의미를 지녔었으나 이 얘기는 뭐냐면 진리의 개념은 그때는 그 동양이나 서양이나 같았으나 서양 근대 사상가의 데카르트부터 이성은 두 가지 의미로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게 된다. 그래서 데카르트로부터 이성이 인간의 사고력, 논리력과 헤아림에 대한 오만함이 자리 잡기 시작을 하지 않았는가 이 생각이 돼요. 근데 데카르트는 이것을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끌어들여서 이게 자연의 빛, 이성의 빛 되었고 이게 빛이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갖다 쓰긴 썼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빌려와서 자기의 집을 만드는 데는 썼지만 내재적으로는 결국은 뭐예요? 인간의 이성의 힘이 중심이 된 것 같다. 따라서 이 이성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정신과 물질을 구분하는 현상이 일어났죠. 근데 이게 과거에는 정신과 물질을 구분하지 않았다니까요. 그게 하나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발음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게 한 객체가 제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었어요. 동양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지금 어때요? 서양이 여기에 대한 지금 문명의 발달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 왔지만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이게 많은 폐해를 낳고 있다. 따라서 이것이 이원론이 아닌 이론론으로 지금 회귀해야 할 그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이원론은 이건 잘못된 것 같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